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 15분 문학 봉상국 할 차례입니다. 이제 봉상국은 채득기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제 이 봉상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갖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는 병자호란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채득기라는 사람의 삶과 어떤 가치관에 대한 생각을 좀 알고 계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일단 병자호란은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왔고, 우리나라가 그 청나라와의 그 전쟁에서 졌죠. 그래서 청나라가 전쟁에서 이기면서 우리나라의 두 왕자, 봉림대군과 소현세자, 요게 예전에 화정이라는 드라마인데, 드라마 속에서 소현세자의 역할과 봉림대군의 역할을 맡았던 배우들의 모습이에요. 소현세자가 실제로 그 당시에 장남이었고요. 그러니까 첫째 왕자였죠. 봉림대군이 둘째 왕자였습니다. 이 두 왕자를 볼모로 잡아가길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볼모로 잡아가는 이 모습이 개인적으로 봉림대군과 소현세자 개인한테도 굉장히 큰 상처였겠지만 힘든 삶이었으니까요. 적군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삶을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살았어야 됐으니까, 동시에 그게 당시 민중이라든가 당시 그 신하들한테 약간 어떤 느낌을 주냐면 중국의 푸바오를 뺏긴 느낌을 줘요. 이제 푸바오 갈 때 막 우리가 막 제발 이제 우리가 너무 귀하게 너무 예쁘게 데리고 있었던 우리 아가니까 좀 가서 잘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 기사 봤는지 모르겠어요. 중국의 그 사육시설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는지, 건강에 문제가 있는지 푸바오가 더 이상 그 사람들이 보는 전시하는 그쪽에 안 나와 있고 따로 격리가 되어 있대요. 그리고 중국 애들이 왜 그런지 얘기를 잘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 내가 이 푸바오를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렇게 이뻐하면서 이렇게 귀하게 키웠는데 중국에 가서 혹시라도 막 이런 마음이 좀 들잖아요. 당시 봉림대군과 소현세자가 그 청나라에 잡혀간 것은 마치 우리가 지금의 푸바오를 보는 것 같은 그 안타까움 같은 걸 민중과 신하들에게 줍니다. 게다가 그때 봉림대군과 그 잡혀갔을 때 소현세자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정말 너무 어린 두 아들을 이제 게다가 왕자를 중국의 포로로 뺏긴 느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민중과 마치 우리가 푸바오를 보는 느낌처럼 신하들도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그런 병자호란의 상황에서 채득기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기본적으로 학자예요.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약간 너도. 그래서 실제로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채득기는 자연 속에 숨습니다. 약간 병자호란이 이제 이 학자, 고요한 삶을 추구하는 학자 입장에서 너무나 시끄러운 세상사였던 거야.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얘 자연 속에 숨어서 은거한단 말이죠. 병자호란 기간 동안. 그래서 실제로 병자호란에 막 맞서서 싸우거나 막 그 고통을 눈앞에서 직면하거나 그게 아니고 약간 외면하면서 자연 속의 삶을 추구합니다. 그 안에서 독서하고 공부하고 이런 삶을 살아요. 근데 학자로서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임금이 몇 번 불러요, 채득기를. 이제 왜 부르냐면, 야, 그 소현세자랑 봉림대군이 청나라에 가 있는데 그냥 둘 순 없잖니. 너 가서 보필 좀 해. 이렇게 해서 채득기를 몇 번 부릅니다. 근데 채득기가 첫 번째 불렀을 때 거절합니다. 아마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그 채득기의 마음속에서는 자기의 어떤 안온한 삶, 자연 속에서 안 그래도 나 되게 너무 행복하고 편안하고 이게 소박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공부하면서 여유로운데, 이때 갑자기 모든 걸 다 버리고 청나라로 간다. 봉림대군과 물론 그게 나라를 위해선 되게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그냥 너무 다른 삶이잖아요. 모든 걸 버리고 청나라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얘들아, 그 당시에는 청나라가 너무나 먼 나라였기 때문에 가서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몰랐어요. 거의 뭐 목숨을 담고를 가는 것이라 첫 번째는 거절을 해요. 이제 저는 그런 걸 뭐 이렇게 맞이해야 할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 인물을 맞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 임금이 다시 요청을 합니다. 야, 그래도 너밖에 없는 것 같아. 가서 봉림대군하고 소현세자 너 학문도 높고 가서 좀 가르치고 보필 좀 해봐 라고 요청을 했을 때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걸 받아들였을 때 아마 두 마음 사이에서 갈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의 개인적인 어떤 삶이 있고 반대편에 나라를 위한 대의가 있단 말이야. 내 삶이 어떻든 간에 청나라라는 좀 힘겨운 외국에 가서 모든 가족과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래, 이 왕세자들을 보필해야 되는 어떤 삶, 이 사이에서 갈등을 하다가 두 번째 임금이 요청을 했을 때 받아들여 이 대의를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봉상국은 그 사이에서 쓴 시입니다. 여기 나오는 채득기가 있던 곳이 경천대였어요. 경천대에 있다가 이제 여기서 살다가, 경천대 굉장히 사랑했거든. 아름답고 평화로운 삶이 있었던 곳이니까. 여기서 이제 모든 걸 다 버리고 청나라에 봉림대군과 소현세자를 모시려고 가려고 결심을 하는 이 떠나는 과정에서 쓴 작품이 봉상국이고,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어떤 그
대의와 명예 뭐 이런 걸 추구하는 나의 어떤 희생적인 삶의 각오를 다질 수밖에 없어요. 얘들아 이게 그 청나라 가는 것이 뭐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1시간 이렇게 중국으로 가서 이런 느낌이 아니고 막 몇 달 말 타고 배 타고 이렇게 가서 심지어 뭐 중간에 호랑이를 만날지 죽을지 핸드폰이 없으니까요. 그것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심지어 청나라에 가서 뭐 봉임대군과 소현세자를 모시다가 그 사이에 뭐 말실수를 했다든가 뭐 권력적인 암투에 휩쓸려서 사살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목숨 걸고 가는 이런 장면이죠. 그래서 봉산곡에서는 두 가지가 드러납니다. 경천대에 대한 어떤 그리움, 너무 아름다운 곳이다. 얘에 대한 애정. 그리고 이 어쨌든 대의를 향해서 가는 내 마음에 대한 각오와 불안과 봉임대군과 소현세자에 대한 그런 마음과 이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걸 이해하고 보시면 훨씬 더 작품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작품을 보면 얘들아 뒤쪽에 전체 줄거리를 한번 넣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우리가 방금 했던 얘기들이 조금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더 이해가 편할 겁니다. 이제 얘가 너무 이 봉산곡이 고전어 그대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좀 편한데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잡아가면서 고전 논문을 봅시다. 자, 옆에 해석을 써놨는데 여러보시면 시비 영욕 보이죠? 시비가 시시비비 옳고 그른 거예요. 영욕이 영예와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비 영욕은 세속과 연결이 돼야 되고요. 세속을 다 버리고요. 갈매기는 자연을 상징하죠. 자연 속에서 갈매기는 내가 늘자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막 벼슬이라든가 병자호라든가 모든 어떤 시시비비와 영역을 다 버리고 자연 속에 저는 편하게 지내려고 했다고 은거하려고 했다고 내가 은거하려고 했는데 무슨 재주 있다고 내가 나라에서 아시고 임금이 아시고 쓸데없는 이 한 몸을 찾으시니 자 망극하구나. 일을 맡겨주시는 임금 망극하다, 끝이 없다,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얘들아 이 비슷한 구조가 관동밀국에도 우리가 똑같이 나왔죠. 내가 자연 속에 있었는데 중림에 있었는데 임금이 나를 부르셔서 벼슬을 맡았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정철 같은 경우에는 벼슬이 그냥 그 당시에 좀 평화로웠던 시절에 강원도 감천을사 우리나라로 보냈으니까 룰루랄라 하면서 갔단 말이지. 근데 이 채득기는 너무 이런 어떤 그 나라의 위기에 청나라까지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거니까 이제 조금 마음이 좀 달랐겠죠. 근데 그게 막 표현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쓸데없는 이 마음을 찾으시니 임금의 은혜가 만국하구나. 상주 12월에 심양가라 부르시니 얘라 심양이 청나라 심양입니다. 여기에 소현세자와 봉임대군이 잡혀있죠. 이곳에 가라고 나를 부르시니 어느 누구의 일이라고 잠시인들 내가 머물겠어. 당장 가야지. 임금이 부르셨으니까 이제 왕자들을 위한 거니까 해서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임금은에 감격하여 나한테 벼슬을 맡겨준 거니까 어쨌든 날 믿어준 거니까 행장 이제 여행짐을 바삐 챙겨서 3년 입은 옷가지로 이불과 요 겸하였네. 얘들아 이게 3년 입은 옷으로 그냥 이불 마련하고 요 마련하고 이게 뭐냐면 소박하고 검소한 사실 이 채득기가 막 돈이 많은 뭐 벼슬을 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 속에서 오랫동안 능거를 했죠. 그래서 검소한 어떤 삶의 태도가 드러나는 것이고 남쪽의 더운 땅, 그다음에 채득기가 머물렀던 경청대가 남쪽 땅이에요. 게다가 이제 중국이 조금 더 북쪽이고 우리가 남쪽이죠, 조선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남쪽 땅도 이 겨울에 춥기가 이런데 한겨울 깊은 때에 우리 임이 누구예요? 우리 세자대군 계신 곳이야, 계신 대야 해서 서술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무슨 뜻이냐면 더 춥겠지. 우리도 춥기가 이런데 지금 어쨌든 이제 내가 내 이제 자연 속에서 은거하는 편안한 삶을 버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봉산대군과 이제 소현세자를 모시려고 가려고 하니까 자꾸 그 세자들이 생각이 나죠. 얼마나 고생하고 계실까, 얼마나 추울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금 바리아보고 우리 세자대군을 생각하니까 이국 청나라죠. 청나라의 겨울달을 누구 땅이라고 바라보시면 얘를 이 달은 일반적으로 그리운 존재를 상징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 청나라에서 바라본 달이 결국에는 우리 조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일 거 아니야. 그래서 청나라에서 보는 겨울달을 바라보며 누구 땅을 그리워하고 생각할 것인가, 얼마나 그걸 그리울 것인가. 타국의 풍상이 아니라 바람과 설인데 시련이죠. 시련을 어찌 그리 겪으셨을까 해서 안타까워합니다. 자, 높은 언덕에 뻗은 칡이 3년이 되었구나 이랬는데 높은 언덕에 뻗은 칡 보이죠? 얘들아 이 칡이 가끔 나오는데 시련과 연결이 돼요. 칡뿌리가 굉장히 막 이렇게 얽히설키 설켜 있거든. 높은 언덕에 뻗은 칡은 약간 얽히설키 설킨 세상사?
어려움 이런 걸 뜻해요. 왜냐하면 쉽게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련이 3년이나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높은 언덕의 시련, 칙은 병자호란을 가리키죠. 병자호란이 일어난 지 3년이 지났어요. 굴욕이 이러한데 꿀은 물은 언제 펼까? 조선에 사람이 없어. 이 사람이 없다는 게 나라를 구할 인재가 없었지. 오랑캐의 신하, 다시 말하면 청나라의 신하 되었으니 그들한테 졌으니 우리 조선이 갖고 있던 300년의 예양 문물, 다시 말하면 300년의 예의와 문화는 다 어디로 갔지? 나라꼴이 진짜 그지 같아졌네 라고 한탄하는 거예요. 오늘날 포로들이 다 옛날 간주빈이라 일반적으로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건 뜻이 써져 있는데 오늘날 청나라에 잡혀간 포로들은 오늘날 포로들은 청나라로 잡혀간 우리 조선의 포로들입니다. 다 옛날 청나라 갔던 사신들이야. 다시 말하면 이제 예전엔 사신으로 갔었는데 지금은 뭐가 됐다. 포로가 됐다. 상황이 너무 안 좋아졌다. 좋은 시절은 막혔고 찬란한 몸으로 사라졌으니까 동해물을 어째 포올려 이 고생을 쓸 수 있을까? 씻고 싶다. 해결하고 싶다. 실제로 이제 내가 외면하면서 자연 속에서 살았을 때야 좀 이렇게 외면하고 살 수도 있었지만 내가 이미 마음을 먹고 대의를 위해서 청나라로 가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굴욕이 또 너무 갑자기 또 훅 느껴지고 이걸 어떻게 갚을까 이런 마음을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얘들아 쌤이 한번 해주고 싶었는데 자, 형광펜을 좀 바꿀게요. 봐봐. 오나라 궁궐의 서불사고 월나라 산에 쓸개를 매단 이 부분하고요. 악비의 손에 칩을 뱉고 조적의 노예에 맹세한 이게 모두 다 당구장 표시가 되어 있어요. 밑으로 가보시면 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랑 여긴데 자 오나라의 왕 부차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전 속의 존재, 중국의 존재입니다. 섭에 누워서 잤으면 섭이 지푸라기예요. 왜냐하면 복수를 꿈꾸면서 복수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월나라의 왕 부천이 쓸개를 맛보면 아니라 쓸개가 굉장히 씁니다. 이게 뭐냐면 둘 다 복수를 잊어버리지 않았던 복수를 최선을 다해서 다짐했던 고전 속의 인물들이에요. 이제 사람이 복수를 생각하지만 사는 게 좀 편안해지면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지푸라기에 누워서 자면서 고통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고 쓴 쓸개를 맛보면서 고통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고 반드시 복수하겠다라고 다짐을 했던 고사가 여기 나오는 오나라의 왕 부차와 이제 월나라의 왕 부천입니다. 밑에 악비 쪽에도 마찬가지인데 악비가 손에 침을 뱉어 맹세하면서 적국가의 강화, 다시 말하면 적국에 항복하는 것을 반대하고요. 조적이라는 사람이 강을 건너면서 중원 회복을 맹세했다. 이게 싸움이 있었을 때, 정쟁이 있었을 때 악비라는 어떤 이 고전 속의 인물은 적국과 내가 항복하지 않겠어. 반드시 싸우겠어. 그러니까 적국에 대한 복수를 다짐했던 인물이고 조적이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예요. 중원 회복, 내가 다시 이 나라를 되찾겠어라는 복수를 다짐했던 인물입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고전 속의 인물은 복수를 잊어버리지 않고 복수를 위해서 애썼던 인물인 거예요. 이게 고전 속의 고사성어를 활용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슬퍼요. 그러면 고사 속에서 뭘 찾는 거냐면 나와 비슷한 슬픔을 갖고 있던 자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복수를 하고 싶어요. 그럼 내 복수와 비슷한 복수를 꿈꿨던 고전 속의 존재들을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고사 속의 인물을 자기의 감정을 얘기하면서 얘기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옛날 사람들은 고사가 옛날의 일들이 스스로의 어떤 감정이나 상황에 정당화를 부여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의 사람이 어떻게 느꼈던지 간에 내가 슬프고 내가 기쁘고 내가 복수하고 싶으면 우리 현재를 중시 여기잖아요. 근데 고전 사람들은 모두 다 내 어떤 감정과 생각과 판단의 근거의 정당성은 고사 속에서 옛날 사람들 속에서 온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달리 고사 속의 인물이 이 작품에만 많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고 이 두 고사 속의 인물이 나온 건 모두 다 복수를 다짐하는 모양이죠. 그래서 봐. 오나라 궁궐의 서불사고 월나라 산에 쓸개를 맨 복수를 다짐했던 인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고사 속에서 인물들도 그랬잖아요. 임금이 굴욕당하면 신하는 죽어와야 세상의 도리입니다. 하물며 우리 집이 이제 채득기의 집안이 대대로 은혜를 입었다는 건 대대로 벼슬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 벼슬을 임금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힘들다고 내가 대의, 자 신하의 도리, 복수를 해야 되는 신하의 도리를 내가 잊었겠어? 안 잊었어. 왕의 명령, 대군 모시기, 그리고 나라에 대한 복수를 내가 잊었겠니? 잊을 수가 없지. 이 고사 속의 인물들처럼. 근데 잊어버린 적이 없는데 이거 약간 이 변명이기도 한데 제가 자연 속에 있었지만 완전히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제가 잊지 않았어요. 어떻게 힘들다고 대의를 잊지 않았어. 근데 왜 자연 속에 있었냐면 저의 어리석은 계략으로 이 병자호란을 거센 물가를 시대의 흐름을 막으려니 재주 없는 약한 몸이 이 기울어진 우리나라를 어쩌겠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방 안에서 눈물을 내면 그래서 방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이 나라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여자잖아요. 난 남자니까 울면 안 되죠. 그래서 울지도 않았어요. 단
다시 이제 이 기회가 왔으니 이 원수, 병자호란의 원수를 못 갚으면 다시 제가 얼굴을 들 수가 없죠. 그래서 악배의 손에 칩을 베고 조적의 노에 맹세하면서 이제는 잡아 내가 복수를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눈물도 흘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다시 보니까 이 원수를 못 갚으면 얼굴을 다시 쓸 수 없으니까 이제 어차피 청나라 갈 거니까요. 이제 저는 복수를 맹세합니다. 내 몸에 살고 죽음이야 이제 깃털처럼 여기고요. 동서남북 만리박 청나라죠. 청리밖에 임금의 명령을 쫓아다닐게요. 저 이제 처음에는 어쩔 수 없다고 이제 생각을 했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나는 너무나 어리석은 계략과 재주 없는 약한 몸을 갖고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이제 기회가 주어졌으니 이 원수를 갚으려고 제가 맹세를 할게요. 내 몸의 생사는 깃털처럼 여기고요. 저 왕명 쫓아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거라 가노라 이거라가 이제 이 채득기의 심정을 굉장히 잘 대변하는 구절이에요. 경천대야 내가 살던 곳이라 잘 있거라. 안녕 나의 평화로운 옛날의 삶. 안녕 즐거웠던 시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나는 갑니다. 어디로요? 청나라로요. 사실 전쟁터로 가는 것 같죠. 무정한 갈매기들은 내가 이렇게 하는 맹세와 기약을 웃지만은 자 서운이 만극하니 임금의 은혜가 만극하니까 내가 이것을 갚고 자 다시 돌아와야지 라고 채득기는 꿈꿔요.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죠. 자, 여기까지가 채득기의 봉상국이에요. 이제 고전 운문을 하는 데 있어서 얘들아 이 앞에 우리가 얘기했던 뭐 병자호란이라든가 채득기의 삶을 이해하면 실제로 고전 운문의 이해는 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슨 의도로 어떤 마음으로 이런 글을 썼다를 이해해야 이해가 깊어집니다. 이해가 깊어지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번 주 15분 문학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